어떤 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범인이 미리 가장 완벽한 목격자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 목격자를 만들었다기보다는요. 피해자를 직접 목격하게 만든 거죠. 피해자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2월의 늦은 오후 영국 뉴턴 플랫폼이에요. 해군 장교 알렉 심슨이 플리머스 급행 열차 1등 칸에 올라탑니다. 객실에는 그 혼자밖에 없었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어디선가 희미하게 풍기는 냄새인데 병원에서 수술받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냄새였거든요. 마취제 냄새였어요. 기차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싶어서 창문을 열어 반대편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 가방을 꺼내려고 맞은편 좌석 밑에 가방을 밀어 넣으려는데 뭔가 걸리는 거예요. 가방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어? 이게 대체 뭐지? 중얼거리면서 몸을 숙여서 좌석 밑을 들여다보는데요. 그때 기차 안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울렸습니다. 좌석 밑에 여자가 있었어요. 심장에 칼을 맞은 채로요. 포아로의 조수 헤이스팅스랑 같이 있는데 포아로가 테이블 너머로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애하는 포아로 씨,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속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소. 에벤 헬러데이. 그러면서 포아로가 신문을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어젯밤 플리머스 급행 열차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리모 위안 중이던 젊은 해군 장교가 자기 객실 좌석 밑에서 심장이 찔린 여자의 시체를 발견했다. 30세로 추정되는 여자는 고급스러운 차림을 하고 있었고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포아로가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지. 이 여성은 루퍼드 캐링턴의 부인으로 밝혀졌네. 이제 알겠나? 헤이스팅스가 아직 모르겠다고 하니까 포아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퍼트 부인의 결혼 전 이름은 플로시 할리데이야. 미국의 강철왕 에벤 할러데이의 딸이라고. 자, 여기서 이 사건이 왜 포아로한테 연결이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피해자가 미국 거부의 딸이었고 아버지인 에벤 할러데이가 포아로한테 직접 사건을 의뢰하러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 플롯이라는 여자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요. 사실 포아로가 예전에 이 여자를 직접 알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일하던 시절에요. 그 당시 플로시는 아주 예쁘고 어린 여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아르망드라 로시포르라는 백작을 만났어요. 겉으로는 귀족 타이틀에 말도 번지를 하고 외모도 좋고 잘생긴 남자였지만 실상은 마음 약한 부잣집 여자를 껴서 돈 뜯어내는데 특기가 있는 천하의 사기꾼이었던 거죠. 포아로가 눈치채고 막지 않았으면 플로시가 그 백작한테 제대로 걸려들 뻔했어요. 다행히 아버지 에벤이 딸을 급히 미국으로 데려가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정리가 됐었고요. 그 몇 년 후에 플로시가 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상대가 루퍼트 캐링턴이라는 거예요. 헤이스팅스가 이 이름을 듣더니 아, 어디로 보나 좋은 점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경마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생기고 매너는 좋은데 돈도 없고 성격도 별로인 그런 남자.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별거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었죠. 뭐 여러분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고 남편 루퍼트는 플로시가 죽으면 그 재산이 자기한테 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포아로가 에벤 할러데이를 만나러 갔어요. 파크레인의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할러데이는 눈매가 날카롭고 턱이 단단해 보이는 당당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대뜸 말을 시작하는데요. 에르케 포아로 씨, 내가 부탁하려는 일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내 딸을 죽인 놈을 잡기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아까울 게 없어요. 포아로가 그럼 따님이 왜 그 기차에 타게 됐는지 그날의 정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자 할로데이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딸 아이는 플리머스로 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에이번 미드코트에 있는 공작 부인 저택에서 파티가 열리는데 거기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브리스톨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했고 딸의 하녀인 제인 메이스는 짐 가방을 들고 옆칸 3등 객실에 타고 있었죠. 근데 브리스톨 역에서 도착했을 때 갑자기 플로시가 계획을 바꿔요. 하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메이슨, 일정을 바꿔야겠어. 일이 좀 생겼거든. 너는 짐 갖고 여기서 내려서 임시보관소에 맡겨두고 역 구내 식당에서 차 마시면서 나를 기다려. 나는 기차를 계속 타고 갔다가 상행 열차로 브리스톨로 다시 돌아올게. 아주 늦지는 않을 거야. 하녀 메이스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짐을 보관소에 맡기고 식당에서 기다렸는데 상행 열차가 여러 번 와도 플로시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막차가 도착한 후에도 안 오니까 결국 근처 호텔로 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첫 기차로 런던으로 돌아온 거죠. 포아로가 잠깐 따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마음에 짐작 가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할로데이가 말해요. 하녀 메이슨의 말로는 객실 안에 플로시 혼자가 아니었대요. 어떤 남자가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은 못 봤고 연한 갈색 코트에 여행용 모자를 쓴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머리가 검은 남자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플로시가 그 남자를 한두 번 돌아보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지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플로시가 갑자기 기차를 계속 타기로 한 건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겠죠? 그 남자가 누군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 같죠. 근데 포아로가 잠깐 다른 걸 물어요. 따님의 재산은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요. 할로데이가 대답을 합니다. 탈 플로시는 결혼한 직후에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딸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위가 재산에 손 못 대도록 조치를 취해놨었고 포아로에게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내 사위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범인이 누군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죠? 도박 빚에 파산한 남편, 이혼하면 재산이 날아가는 상황이었고 플로시가 죽으면 유산이 자기한테 오는 남편. 근데요, 포아로가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포아로가 하녀 제인 메이슨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인 메이슨은 침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주인이 당한 비극을 내색하지 않고 의연하게 답변을 해요. 포아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돌아가신 주인 플로시가 그날 아침 출발 전에 평소에 다른 점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브리스톨 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허둥지둥하셨고 자신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아로가 돌아가신 주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냐 라고 하자 메이슨이 아주 자세하게 말해요. 하얀 베일이 달린 백여우 털모자에 형광빛이 살짝 도는 파란색 프리즈 코트와 스커트요. 눈에 확 띄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라고요. 자, 여기서 포아로가 잠깐 멈춥니다. 온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냥 확인하려고 물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포아로가 메이슨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번엔 할로데이한테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혹시 숨기고 계신 게 더 있지 않습니까? 할로데이가 다 얘기했다고 하자 포아로가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할로데이가 놀라서 뭔 소리냐고 하니까 포아로가 분명히 숨기고 계신 게 있습니다 라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할로데이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밉니다. 포아로가 그걸 받아서 읽기 시작을 해요. 편지였어요.
가는 필체로 비스듬하게 써내려간 편지인데요. 소리내어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친애하는 부인, 당신과 다시 재회할 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기쁩니다. 오래전 당신과 파리에서 보낸 날들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당신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르마, 드라, 로시포르. 아, 기억나시죠? 플로시가 젊었을 때 파리에서 만났던 그 바람둥이 백작이에요. 포아로가 막았던 그 사기꾼이요. 플로시의 짐가방에서 이 편지가 나온 거예요. 즉, 플로시가 그 백작이랑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용의자가 갑자기 두 명이 됩니다. 하나는 남편 루퍼트, 또 하나는 그 바람둥이 백작 로시포르. 그리고 편지를 보면 로시포르가 플로시를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만날 수 있다고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그 기차에서 플로시를 만난 그 수수께끼 남자가 로시포르 백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포아로가 로시포르 백작은 키가 크고 머리가 검은색 아니었냐고 물으니까 할로데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녀 메이슨이 묘사한 그 남자의 외모랑 딱 들어맞죠. 이쯤에서 경시청의 제프 경감도 합류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부지런하게 현장에 가서 발자국 추적하고 담뱃재 모으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포아로가 회색 뇌세포, 즉 머리로 사건을 푸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제프 경감은 몸으로 뛰는 스타일이랄까요? 두 사람이 살짝 티격태격하는 게 재밌긴 한데 각자의 방식대로 수사를 해나가요. 그런데요, 포아로가 리치 호텔로 전화를 넣어봅니다. 루슈포르 백작이 묵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작은 이미 사건이 일어나던 날 호텔을 떠났대요. 이게 좀 수상하죠. 딱 살인이 일어난 날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제프 경감이 수사 결과를 들고 돌아와요. 웨스턴과 톤턴 사이의 선로 위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발견을 했고 웨스턴 역에서 캐링턴 부인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눈 신문파리 소년도 찾아냈어요. 그 소년이 왜 그 부인을 기억했냐면요. 보통 1실링 팁을 받는데 그날은 반 크라운이나 받았대요. 소년이 잡지 2권을 팔았는데 그중 한 권 표지에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 사진이 있었고 부인이 그걸 보면서 나한테 잘 어울리겠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소년이 그 부인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신문파리 소년의 이야기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웨스턴 역에서 목격자가 생긴 거예요. 캐링턴 부인을 직접 본 목격자가요. 웨스턴 역에서 플로시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의사의 검시 결과 범행은 웨스턴 출발 후 톤턴 도착 전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제프 경감이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들고 옵니다. 어젯밤에 죽은 플로시에 커다란 에메랄드가 전당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당포를 자주 찾던 단골이었는데 키가 아주 작은 남자였다고요. 제프 경감이 그게 네드 라키라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아주 유명한 보석털이범이라고요. 포아로가 이 얘기를 듣더니 조용히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죠. 브릭스톨 역에서 탔을 때 캐리턴 부인과 기차 객실 안에 함께 있었다는 그 남자. 그 남자가 이번 사건을 꾸민 게 분명하다는 거죠. 레드나키는 그냥 남자의 공범이고 근데 레드나키가 그 공범을 불지는 않을 거야. 그러더니 포아로 눈동자가 반짝이면서 말합니다. 내 생각엔 말이지 내가 그 공범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헤이스팅스한테 모자란 코트를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떠납니다. 포아로가 향한 곳은 바로 할러데이 씨가 있는 집이었어요. 저택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재빨리 내려서 벨을 누릅니다. 하인이 문을 열어주자 낮은 목소리로 방문 이유를 말하고 위층으로 안내를 받아요. 조용하고 작은 침실이었습니다. 포아로가 침실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검은색 트렁크에 시선을 고정해요. 트렁크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붙어있는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할러데이 씨한테 이 방으로 좀 와달라고 전해주겠소? 하인이 나가자 포아로가 주머니에서 구부러진 철사를 꺼내요. 그리고 노련한 솜씨로 트렁크 자물쇠에 철사를 꽂아넣고 이리저리 돌리더니 자물쇠를 열어요.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옷들을 재빨리 꺼내서 바닥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때 층계에서 둔중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할로데이가 침실로 들어옵니다. 아니,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묻자 포아로가 대답을 하죠. 저는 이걸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렁크에서 꺼낸 것들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프리즈 코트와 스커트, 하얀 베일이 달린 백여우 털모자. 딱 그 옷이에요. 플러시 캐링턴 부인이 그날 입었던 바로 그 눈에 띄는 파란색 그 옷.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앙칼진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 제 트렁크를 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뒤를 돌아보니 하녀 제인 메이슨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포아로가 헤이팅스한테 침실 문을 닫고 그 앞을 막고 서달라고 하더니 할로데이 씨를 향해 입을 열어요. 친해야 하는 할로데이 씨, 여기 있는 이 여성을 제대로 소개해드리죠. 따님의 하녀였던 제인 메이슨, 그녀의 본명은 그레이시 키드입니다. 이 여성은 잠시 후 런던 경시청 경감의 친절한 호의를 받아 이번 살인사건의 공범인 레드 나키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녀가 범인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남편 루퍼트도 아니고 바람둥이 백작도 아니고 하녀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포아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에 하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그녀가 주인이 입고 있던 옷을 너무 자세하게, 너무 강조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주의를 그 옷을 쏠리게 하려는 의도처럼 보였죠. 왜 굳이 옷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의사의 검시 결과에서 플로시 캐링턴 부인은 브리스톨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웨스턴역에서 시몬 파리 소년이 만난 그 파란 옷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플로시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웨스턴역에서 목격자가 생겼으니까요. 신뢰받는 하녀들은 주인이 어떤 옷을 입는지 가장 잘 알죠. 직접 코디해 주기도 하고요. 하녀는 플로시가 그날 입은 그 파란 코트와 털모자를 미리 똑같이 준비를 해뒀어요.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하녀와 공범 레드나키는 플로시가 브리스톨로 오기 전 런던에서 브리스톨 사이 어딘가에서 클로로포름으로 마취시키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을 자석 밑에 밀어넣은 거죠. 하녀는 재빨리 주인과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브리스톨까지 갔어요. 거기서 내린 다음 웨스턴역에서 잠깐 멈춰 일부러 눈에 띄었고요. 시몬 파리 소년한테 반크라운씩이나 팁을 주면서 자기를 확실하게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 덕분에 나중에 소년이 플로시가 웨스턴역까지 살아 있었다고 증언을 하게 된 거잖아요. 웨스턴역을 출발하고 나서 칼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옷을 갈아입고는 톤턴에서 브리스톨로 돌아왔어요. 공범 레드나키는 보석 상자를 들고 이미 브리스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하녀한테 보관증을 건네주고 런던으로 빠져나갔겠죠. 하녀는 그제서야 역 플랫폼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척 연기를 하고 근처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런던으로 올라온 거예요. 시키는 대로 기다렸는데 주인이 안 왔다고요. 포아로가 제프 경감이 웨스턴역에서 시몬 파리 소년을 찾아낸 것도 사실은 하녀가 만들어 놓은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소년이 부인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일부러 반크라운이라는 큰 팁을 준 거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편 루퍼트와 로슈포르 백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루퍼트는 결국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죠. 물론 아내의 돈을 노리던 나쁜 남편이었지만 살인범은 아니었고 로슈포르 백작도 플로시를 다시 만나려고 접근하긴 했지만 그건 그 사람 특기인 바람기였을 뿐이었어요. 포아로가 나중에 헤이스팅스한테 말하기를 로슈포르 백작은 이런 살인 같은 위험한 일을 저지르기엔 너무나 소심한 그저 뻔한 사기꾼일 뿐이야 라고 했답니다. 결국 범인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하녀였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데 하녀 같았는데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었죠. 목격자를 직접 만들어 놓고 피해자의 보석을 노리고 공범하고 함께 움직인 거예요. 포아로가 그걸 알아챈 건 딱 하나. 하녀가 필요 이상으로 온 얘기를 강조했다는 그 작은 어긋남이었죠. 진짜 무서운 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래 의심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음 추리소설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요.